인데요. 그 최근에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가 됐는데, 우연히도 그 2023년 EOF, EOF는 참고로 그 지금 우리가 모임하고 있는 EOC, EOC 모임의 젊은이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프란치스코의 경제라고 하고요. 특별히 그 현 교황님이신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 경제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젊은 경제인들, 즉 젊은 기업인들과 젊은 경제학자들 그리고 젊은 활동가들, 경제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활동가들 이렇게 세 카테고리의 젊은이들을 RCC에 불러 모으셔서 벌써 이제 몇 년째 이렇게 모임을 하시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EOC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폭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EOF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를 이렇게 간략하게 또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이어 소개하는 거를 통해서 약간 개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예,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제 환경 문제가 심각하죠. 올해 여름도 엄청 지내기 어려웠고, 그래서 지구가 이제 부르짖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구가 제발 인류한테 이제는 좀 뭔가를 해달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게 이제 우리 스스로가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더 이상 우리가 여기에 그 이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모두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EOF는 이제 또 EOC도 마찬가지고 뭐 환경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제 젊은이들에게 이제 이런 와중에 2019년도에 이제 편지를 보내서 새로운 경제의 새로운 영혼을 불어넣어주는 젊은이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셔서 이제 EOF 대회가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같은 이렇게 그 문제 의식을 느끼는 전 세계 많은 젊은이들이 연결되어서 어, 첫 두 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이제 세 번째 제 3회 대회는 프란치스코 교황님 모시고 직접 비대면으로 했고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몇몇 참가자들이 갔다 오셨죠. 여기 지금 진행자께서도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한 성인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 경제 모델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제 자연을 굉장히 사랑했던 그런 음유 시인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었죠. 태양의 창가라고 하는 유명한 시로도 잘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이제 환경 보호의 수호성인 같은 분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제 가난의 영성을 추구했던 분인데 이분의 이런 가난의 영성을 오늘날 그 소비의 문화, 그다음에 무절제한 이윤 추구의 문화에 그 대비되는 하나의 새로운 경제 개념으로 젊은이들에게 이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참가한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문화권에 속해 있습니다.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또 아시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형상화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존 라우라는 그한 예술가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이 프란치스코의 경제 대회 때 이런 부조를 만드셨어요. 사람의 다양한 얼굴들, 다양한 인종의 다양한 얼굴들을 저렇게 찍어가지고 여기다 붙여놓고 이렇게 다양한 인종이 함께 새로운 경제를 위해서 협력해 나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구절이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그런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경제가 부유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경제 변동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런데 가난한 이들한테는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가난한 이들의 삶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가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렇게 경제의 문제를 실감하지 못하는 이들과 이것을 매일같이 이렇게 실감하면서 피부로 느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후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12개의 그런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12개 빌리지라고 정했고요. 그 안에는 뭐 라이프 앤 라이프스타일 그런 그룹도 있고 CO2 불평등, 그다음에 여성과 경제, 기업과 평화, 뭐 에너지와 가난 이렇게 다양한 12개 빌리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기간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간 머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플랫폼으로 정착되게 하는 게 이제 이 EOF의 목표인데요. 그래서 함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또 프로젝트를 또 실질적으로 제안하고 진행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큰 이변이 없는 한 매년 진행될 것 같습니다. 매년. 그래서 국제 허브들을 통해서 이게 연결돼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제3회 때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그 서약을 했죠. EOF 실천 서약이라고. 예, 새로운 경제 문화를 같이 만들자고. 예. 그래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이코노미라고 이렇게 이제 치시면 구글에 검색하시면 금방 들어가실 수 있고 누구든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료를 검색하실 수도 있고 아주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4년 차 지나면서 굉장히 학술적으로도 갖가지 자료들이 많이 이제 축적이 됐고 또 다양한 전 세계 각지의 젊은이들의 그 훌륭한 경험담들이 4년 동안 축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용한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누구든지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특별히 그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이 작년 그러니까 2023년 EOF 대회에 이렇게 나왔던 그 경제학자인데요. 이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며칠 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우연이죠. EOF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분이 그 미국의 데런 에스모글루라고 하는 그런 그 저기 MIT 공대 그의 교수님이신데요. 예, 이제 다른 두 명의 동료와 함께 받았습니다. 사이먼 존슨 교수라는 분과 또 제임스 로빈슨이라는 분 이렇게 세 명이 공동 수상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주로 이렇게 노벨상을 받은 이제 이유는 이제 사회 제도가 그 국가의 번영, 국가가 이제 경제적으로 번영하는데 어떤 사회 제도냐에 따라서 그게 많은 영향을 받더라. 이거를 이제 이렇게 경제학적으로 규명을 해냈다는 걸 인정을 받았죠. 이분의 제일 대표적인 저서 중에 하나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저서로 이제 이미 국내에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2023년 10월에 제 4회 EOF 대회에 영상으로 참여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때 영상 대화를 통해서 이제 젊은이들과 나눴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EOF에는 이제 청년 연구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EOF는 아까 같은 이제 기업가 카테고리, 이제 젊은 청년 기업가들이 있고 젊은 연구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 구조를 바꾸고자 이제 직접 이렇게 활동을 하는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 같은 데서 일하는 그런 활동가 이렇게 세 카테고리의 젊은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연구자 그룹에 속한 젊은이 중에 한 사람이 파올로 산토리라고 하는 젊은이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EOF가 중요하게 여기에는 그런 여러 주제들을 바로 그 교수님이 연구를 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수님을 만나 뵙고 싶었는데 특히 교수님은 기술, 과학기술과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오랜 시간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내신 책, 권력과 진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책에 보면은 이렇게 과학기술과 진보라는 이 주제에서 이제 양극단이 있어요. 한 극단은 이제 장자크 루소의 입장인데요. 장자크 루소는 인간이 원래 그 이렇게 이런 기술 발전, 과학 기술 발전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인간이 이렇게 다른 인간을 착취하는 일이 없었는데 이게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착취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이 그때 생겼다. 이렇게 본 게 이제 한 극단이죠. 그래서 과학기술 발전이 이런 해를 가져온다. 이게 한 극단이고 또 다른 관점은 과학기술 발전은 무조건 좋다. 생산성 증대를 가져오고 소득 증대를 가져오니까 풍요로운 사회가 이룩되리라는 낙관주의, 과학기술의 낙관주의입니다. 그러면 이런 양극단 사이에서 교수님 입장은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저는 중간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기는 중간 지점이 있다고요. 예, 그러면서 그 인류가 지금까지는 그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인류가 자연을 통제하는 방식을 발전시킨 게 과학기술의 발전이다. 이렇게까지 지금까지는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이분이 보시기에는 그거 외에도 인간이 다른 인간을 통제하는 방식을 이 과학기술이 도와준다는 거죠. 그런 방식이 발전되어 온 과정이 또 기술 발전의 역사이기도 하다고 이제 동료 경제학자인 사이먼과 이분이 이제 이거를 이렇게 경제 사적으로 또 이제 이렇게 규명을 했죠. 그래서 기술은 이분이 보기에는 중립적이지 않다. 기술은 그냥 좋은 거니까 발전되면 다 좋은 거고 그리고 모두에게 다 유익한 거니까 물론 그렇게 그런 좋은 측면이 있지요. 그런데 그 기술이 주로 그 기술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고 어떤 기술을 발전시킬지를 결정하고 그런 거는 아무나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권력과 정치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고 그리고
기술을 통해서 어떤 사회를 만드냐, 그것이 이제 사회의 이렇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분은 에스모 글루라니 교수님은 과학기술 낙관주의 관점을 자기는 이제 오래전에 이제 이거는 갖고 있지 않게 되었다, 버리게 되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과학기술이 가진 문제점은 다른 과학기술이 또 이렇게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거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의약품이 나왔어요. 신약이. 그런데 그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신약이 나와서 그 부작용을 치료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괜찮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거 자체가 이런 보안에 관한 이런 과정 자체가 과학기술의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보이고 또 어떤 제약회사가 이제 이렇게 그 신약을 개발해서 어느 정도 지배력, 근데 협소한 지배력이죠. 근데 또 다른 그 보완을 하는 또 다른 약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과학기술 자체가 사회를 완전히 바꿔버릴 때 그리고 사회의 역동성과 권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또 이렇게 과학이 서로를 보완해주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이제 주류 경제학에서는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경제학은 나름대로 과학기술은 좋은 거다. 과학기술은 우리 인류의 발전을 가져온다 하는 낙관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향상되면 생산성도 향상되고 소득이 증대하고 소득이 증대되면 우리가 함께 번영할 거다. 이렇게 믿는 그런 시류가 있죠. 대세가 있죠. 그렇지만 그 세밀하게 살펴보면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 부분들도 많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다. 이제 이게 이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연구자가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신 과학기술이 선택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과학기술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어떤 과학기술은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또 창의성을 높여주니까 우리 인류한테 유익한 기술이 되는데 어떤 과학기술은 전부 그 노동력을 대체해서 공장이 자동화를 통해서 전통적인 일자리를 다 없애버리고 노동자들이 설 자리를 없게 만들고 또 그래서 이렇게 노동 여건의 질을 저하기도 하죠. 그러면 누가 어떤 과학기술을 선택해서 발전시키느냐? 이런 선택을 누가 하느냐? 그가 이런 권한을 갖고 그 발전 방향을 정하는 걸까요? 라고 말했더니 이제 이 에스모글루 교수는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을 정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다. 때로는 미국 정부가 그런 과정에 개입하기도 하고 또 리더 역할을 하는 과학자들이 그런 일들을 결정을 하기도 하고 또 기업가들과 기업들이 그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18세기 산업혁명 초기에 왜 그토록 그렇게 공장 시스템인데 이제 굉장히 열악한 공장 시스템이었죠. 노동 통제를 하고 감시를 하는 데 주력하는 그런 왜 경제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게 과학기술이 발전이 됐냐.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해를 하려면은 당시 기업가들이 그런 걸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당시 기업가들이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그렇게 그런 기술을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노동 집약적인 그런 생산 시스템을 만들었지. 이렇게만 말하는 거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기업가들은 사회와 동떨어진 사람들이 아니죠. 사회의 한 부분이죠. 사회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과학기술이 어디로 가느냐,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인류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가느냐, 인류에게 해로운 방향으로 가느냐, 이거는 사회가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는 간접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그런 걸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과학기술이 좀 더 인류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었는데, 보다 많은 인류가, 보다 불평등을 줄이고,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시달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시달리지 않고, 과학기술을 통해서 보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현재 인류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죠. 그러면 뭔가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어긋나게 된 이유는 사회가 그 책임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분이 보기에는 이분이 미국인이어서 이제 어떤 자기 비판적인 생각을 하시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이제 세계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분은 이제 그 미국인으로서 스스로 비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젊은 연구자들이 끝으로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EOF의 기업가들이나 연구자들, 활동가 공동체, 특히 연구자들한테 어떤 문제, 어떤 주제에 집중해서 자신의 연구를 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어떤 부분을 우리가 연구해야 될까요? 했더니 이분의 대답은
어, 일단은 그 이제 경제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희망을 갖고 있다고. 예, 문제가 많은 점도 있지만 경제학 게 분들은 때때로 이제 경제학은 쓸모가 없으니까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예, 경제학은 뭐 아직까지 뭔가 쓸모가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과학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제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EOF 그 연구자들이 앞으로 연구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당부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어떤 학문인지 지금 냉철하게 잘 바라보라는 겁니다. 경제학이 무조건 좋은 이게 무조건 이제 선익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경제학은 태어난 그 배경서부터 물질주의적인 학문이라는 거죠. 물질주의적인 학문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 경제학이 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신기술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그런 방향으로만은 가서는 안 되겠죠. 이제 인류가 더 불행해지겠죠. 그러면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건 좋은데 비전을 가지고 발전해야 되고 가치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신기술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일정한 가치, 일정한 개념, 일정한 규범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도 있죠. 이분들 중에는 이제 무조건 돈만 벌려고 하는 그런 기업가들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기업가들, 특히 신기술을 이끌어가는 기업가들의 가치관을 좋은 쪽으로 바꿔나가는데 사회가 함께 협력을 해서 이들을 그쪽으로 유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 리더들을.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게 첨단 소셜 미디어를 운영한 사람들 중에는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시장 점유를 해서 3년 안에 시장을 석권할까 이런 것만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사람들 간의 대화 방식을 더 나아지게 할까 하는 이런 순수한 고민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는 민주화를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는 공동체에 대한 경제학에서의 공동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단지 경제학이 경제 현상만을 연구해서는 안 되고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협력하는가 비경제적인 분야에서의 보다 넓은 사회적 관계하고 경제적 관계가 연결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불평등이라는 게 왜 생기느냐? 왜냐하면 경제적인 결정만으로 순수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비경제적인 결정, 보다 넓은 사회적 협력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불평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의 공동체의 문제, 이것을 연구하라고 또 이분이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AI 시대 마지막으로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하라고 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AI가 발전해가지고 이제 모든 걸 알고리즘에 따라서 최적화해주죠. 모든 거를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시간을 효율화하면서 최적화해주는 그런 해답들을 다 찾아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 결정 과정에 인간은 전혀 개입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컴퓨터에게만 맡기는 게 과연 어, 어, 맞는 선택일까? 인간이 자신의 삶에 좀 더 의미와 만족감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계와 인간의 적절한 협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는 이 AI 시대에도 철학적인 접근이 필요한가 하는 게 이 지금 에스모 글로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분의 제안입니다.